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1번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역할의 확대 2. 생산성의 증가 3. 내향성의 감소 4. 경직성의 감소 5. 유대감의 감소. 정답은요? 5번 유대감의 감소죠. 은퇴로 인해서 역할이 상실돼요. 생산성이 감소되죠. 경제적으로 빈곤해지고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향성이 증가하고요. 또 익숙한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니까 경직성도 증가합니다.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족 형태는 노인 부모가 인근 아파트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성인 자녀로부터 필요할 때 돌봄을 받고 있다. 인근 아파트 요게 키워드 아니겠어요? 사실 보기 볼 것도 없습니다. 그쵸? 정답은요? 수정 확대 가족이에요. 수정 확대 가족 국가고시에 2번에 한 번은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를 수정 확대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의 범위가 옛날에는 한 집에 살아야 가족이었죠. 수정되고 확대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또는 근거리에 살면서 이런 표현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성인 자녀로부터 필요할 때 돌봄을 받는다는 거예요. 직접 노인을 봉양하는 일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3.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이 제도의 목적이 뭘까요? 1. 노인의 질병 치료 2. 노인의 구직활동 연계 3. 노후의 건강 증진 또는 생활 안정도모 4. 장애노인을 위한 수당 지급 5. 노인의 사회적인 기여를 촉진. 정답은요? 3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요,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가사나 신체 활동을 도와주잖아요. 밥 먹는 거, 씻는 거, 기본적으로 마트 가고 은행 가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 노인들의 건강이 증진되고 생활이 안정된다. 이게 바로 이 제도의 목적이겠어요. 국민들이 노후에 어떤 질병이 있고 생활이 안 되게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이 되겠어요. 다음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는 보호자가 뇌경색으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낮 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 1. 방문 요양 2. 방문 간호 3. 노인 요양시설 4. 주 야간 보호 5.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죠? 낮 동안이에요. 낮 동안. 일정 시간 하면은요. 주야간 보호 바로 나오셔야 되고요. 며칠 동안 맡겼다, 일정한 기간을 맡겼다 하면은요. 이 기간의 기자 빼보세요. 단기 보호를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정 시간 아침 9시부터 오후 한 5시까지 맡겼어? 주야간 보호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케어 센터죠. 하지만 며칠을 맡겼어? 한 달에 9일 이내로 맡길 수 있거든요. 그것은 단기 보호입니다. 장기 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장기 요양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를 부담한다. 2. 장기 요양 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4.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이런 문제 좀 어려우시죠? 하나하나 뭐가 맞는지 틀린지 체크하면서 풀어보세요. 정답은요. 4번입니다. 장기 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이 말이 뭐예요? 돈은 한꺼번에 통합 징수합니다. 건강보험료 그 고지서를 보면은요. 장기 요양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한 13%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점점 퍼센트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하지만 돈은 한꺼번에 받지만 그것은 통합 징수라는 표현으로 기억하세요. 통합징수, 돈은 한꺼번에 받는다. 하지만 운영은 별도로 한다. 독립회계로 한다. 별도로 회계한다. 회계한다가 돈 쓴다는 얘기잖아요. 독립적으로 회계한다. 별도로 회계한다. 돈은 한꺼번에 통합으로 받는다. 징수한다. 이런 표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부담해줘요. 그쵸? 그리고 본인 부담금은요. 재가급여는 15% 내죠. 또 시설 관리하면 20% 내야 돼요. 나머지를 공단에서 내주는 거죠. 보험료로. 장기 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해요.
보건복지부 할 일 많죠. 특히나 코로나 이런 질병 생겼을 때 보건복지부 너무 바쁩니다. 장기 요양 기간은요, 본인 부담금을 대상자에게 청구해야겠죠. 그쵸? 재가급여는 본인 부담금 15%, 또 시설은 20% 청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급여 비용을, 서비스 비용을 어디다 지급할까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요양원에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장기 요양 기간에 지급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 요양 기간이 전액 부담해요? 아니죠. 40에서 60%는 경감을 해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요,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는 경감을 받습니다. 서류 뛸 때는요, 어떤 서류?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또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 비용은요, 본인이 20%를 부담합니다. 아시겠죠?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또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하지만 돈은 통합 징수한다. 한꺼번에 가져간다. 이 얘기예요.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표준 서비스 유형은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돕기,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1. 정서 지원 서비스, 2.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3.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 4.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정답은요, 2번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왜? 몸이 닿았잖아요. 휠체어로 옮겨 태울 때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가 몸이 닿습니다. 몸이 닿는 것, 스킨십이 필요한 것은요, 무조건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로 가세요. 이 뒷말이 어려우면요, 그냥 이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서 지원은 말 그대로 정서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말벗을 해주거나 위로해주거나 상담해주거나 뭔가 격려해주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정서 지원 서비스가 되겠고요. 일상생활, 우리 밥 먹고 빨래하고 이런 거 일상생활 아니에요. 집안이라는 거. 그게 바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취사, 청소, 주변 정돈, 세탁 이런 거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게 원래 대상자 개인이 밖에 나가서 활동해야 되는 걸 요양보호사가 도와준다 이거죠. 어떤 일 있어요? 외출 시의 동행, 일상 업무의 대행, 은행 가는 거, 마트 가는 거 이런 것들이요. 이 대상자의 개인적인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또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이게 뭔가 언어적으로 부족해. 또는 뭐 물리치료가 필요해. 인지 향상을 해야 돼. 요런 것들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함,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함. 뭔가 든든하죠? 1. 촉진자, 2. 옹호자, 3. 교육자, 4. 동기 유발자, 5. 숙련된 수발자. 정답은요,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동기 유발자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동기 유발자는요, 뭔가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동기를 주고 격려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상자가 잔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어제보다 오늘 더 잘 걸으시네요. 이렇게 발음이 더 또렷해지셨네요. 이렇게 동기를 유발하면서 지지해주고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바로 동기 유발자고요. 숙련된 수발자는요, 말 그대로 숙련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를 돌봐주니까 대상자가 편안해지죠. 이게 바로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 되겠고요. 옹호자, 학대받았어. 내가 편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소외받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도와주는 거. 이게 바로 옹호해주는 역할이라 이거예요. 관찰자는요, 대상자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 변화를 살피고 또 약 먹었을 때 어떤 그런 이상 여부를 또 파악하고, 요런 것들이 관찰자의 역할입니다. 노인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1. 노인 공경의식 강화, 2.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3. 노인의 자아 존중감 증진, 4. 부양자의 부양 부담 완화, 5. 노인 학대 예방 서비스의 확대. 정답은요,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노인 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에는요, 가족이 너무 부양 부담이 증가했을 때 이 노인이 배기 싫겠죠. 또 가족 관계가 갈등이 많아, 막 이혼했어 이럴 때, 또 노인이 너무 의존성이 증가하고 똥오줌 기저귀 다 가려줘야 될 때, 또 노인 부양의식의 약화, 네가 모셔라 내가 모셔라 이런 공경의식이 떨어졌을 때 아무래도 더 학대가 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또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나라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와서 좀 도와주고 살펴주고 이러면은 좀 덜한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친구도 없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학대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 이 얘기입니다. 학대받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은 사실 이런 보기 보시기 전에 노인을 학대했어 하면은요,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을 그냥 바로 가세요. 노인을 보호해야겠죠. 학대받으니까. 그냥 이렇게 키워드로 연결하세요. 그럼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서 하는 일은 뭐야? 학대받는 노인을 요양보호사가 봤어요. 신고해야겠죠. 어디다?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 신고를 합니다. 이 노인 학대 사례를 신고 접수 받고 개입을 해서 이런 사례를 관리해서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지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요. 또 노인은 자살 예방 교육까지 다 하는 게 바로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 되겠어요. 이 재발할 수도 있고요. 또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관리하는 것이 바로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침해된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기관장이 그랬어요. 우리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부족해서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밥도 못 먹고 일하라 이거죠. 요양보호사. 일하려면 저를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잖아요. 네, 어쩔 수 없죠. 이거 요양보호사 지금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냐 이것입니다. 1. 노동에 관한 권리. 2. 정보보호에 관한 권리. 3. 교육에 관한 권리. 4. 문화에 관한 권리. 5. 주거환경에 관한 권리. 나머지는 딱 봐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노동에 관한 권리가 되겠습니다. 노동에 관한 권리. 한마디로 근로 기준법에 뭔가 맞지 않다 이 얘기예요.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으로 차별받지 않는다. 이런 것이 바로 노동에 관한 권리, 평등권, 자유권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가 이제 근로계약을 했는데요. 근로 조건이 너무 열악해. 이거요.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또 요양보호사의 임금의 구성 항목, 월급이 얼마이다. 또 취업 규칙 이런 것을 명시하도록 규정해 놓은 법도 근로기준법이에요. 성희롱의 유형과 행위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1. 언어적 성희롱 말로 하는 거죠. 신체 일부를 밀착함. 맞는 거 찾는 거예요. 2. 육체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함. 3. 육체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을 보여줌. 4. 시각적 성희롱.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함. 5. 시각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함. 정답은요? 5번이잖아요. 그죠? 시각적 성희롱, 눈이 버린 거죠?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했다. 이게 바로 시각적 성희롱이 되겠고요. 신체 일부를 밀착하는 것은요, 육체적인 성희롱이에요.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하는 거 말로 했죠? 언어적 성희롱이에요. 음란한 사진 보여줬어요? 눈 버렸죠? 이거 바로 시각적 성희롱이에요.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 말로 했죠? 언어적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문제에 2문제 이상 나옵니다. 1.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2. 사이가 친밀한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3.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대상자와 거리를 둔다. 4.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5.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성별에 따라 대상자 선택하지 않죠? 친하다고 할인해주지 않아요. 의사소통을 거부한다고 거리를 두면 안 되겠죠? 또 보호자의 개인정보는 공유하지 않는다. 비밀을 유지한다. 이거 벌칙 2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을 가거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어요. 요양보호사는요. 벌칙이 2이에요. 비밀 유지가 안 됐을 때. 개인정보를 누설했을 때. 간호조무사는요. 3이에요. 비교하셔야 돼요. 지금 요양보호사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2를 기억하세요. 이게 막 국가고시에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비밀을 공개할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이런 벌칙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하자고요. 대상자가 방임된 사실을 알았어. 또는 학대되는 사실을 알았어. 신고해야겠죠.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의 현금을 맡아 관리하였다. 2. 업무 수행을 이유로 보수 교육을 미루었다. 3.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4. 대상자의 배우자가 장기요양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5. 대상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상비약을 제공하였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항상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직업윤리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 국시에 자주 나오는 거,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제공할 서비스를 사전에 확인한다. 또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방문 일정을 변경해야 된다면은 항상 사전에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한다. 또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이런 것들 중요하죠. 대상자가 집에 없어. 메모를 남긴다. 방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또 비밀은
내색하지 않는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보고한다. 이런 것들 직업 윤리로 중요합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호자가 그랬어요. 부모님 두 분 모두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재빨리도 부탁드릴게요. 다른 기관은 그렇게 해준다고 들었어요. 요양보호사 뭐라 그래야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1.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어요. 2. 그 기관으로 연결해 드릴까요? 3. 그럼 하는 김에 같이 해드릴게요. 4. 다른 기관들도 그렇다면 고려해 볼게요. 5. 저와 개인적으로 계약하면 추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정답은요.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가 해야 될 그런 행동 한번 다시 짚어드릴게요.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는 대등한 관계다. 기저귀 재사용,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 요청했어. 대상자 건강에 해로워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본인 분담금 할인해주세요. 이랬을 때는요. 그거 위법이에요. 이렇게 설명하고요. 의료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자신이 2번 이혼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기관에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1.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2. 해당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3. 가족에게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한다. 4.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5.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개인정보는요, 비밀 유지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비밀 유지 안 하면 2의 벌칙이 있죠?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환경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도에 물건을 쌓아둔다. 2.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3. 거실 중앙에 얇은 매트를 깐다. 4.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한다. 5. 야간 근무 시 통로의 조명을 켜둔다. 정답은요? 조명을 통로에 켜둔다. 요거 좋죠. 그래야 사고 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복도에 물건 쌓아두면은 걸려 넘어져요. 턱에 있으면은 더 넘어지죠. 얇은 매트 깔지 않습니다. 제거하는 게 낫고요. 바닥에 물을 뿌리면요. 진짜 미끄러워져요. 낙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물기는 무조건 빨리빨리 닦아준다. 조명은 환하게 켜준다. 발에 걸리적거리는 것은 없앤다. 화분이든 그림이든 이런 거 쌓아두지 않는다. 인플루엔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독감이죠. 이제 독감의 계절이 왔습니다. 예방접종 맞아야 돼요. 1.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다. 2.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3. 증상 발현 이후에는 전파 위험이 없다. 4.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치료해야 한다. 5. 감염 후 회복 중에 다시 열이 나고 누런 가래가 생기는 것은 정상이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합니다. 그 바이러스제를 대항하기 위한 치료제를 사용한다 이 얘기예요. 대상포진 역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고요. 여러분 대상포진 걸린 것 같아요. 어디로 가요? 피부과로 가셔야 돼요. 피부과 아시겠죠?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은요, B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혈청성 간염입니다. 혈액으로 감염된다, 수혈받았어 이럴 때 감염되는 질병이고요. 증상이 생기고 나서도 전파 위험 있죠. 독감 걸렸으면은요, 호흡기 질환이라서 같이 말하거나 밥 먹으면 걸릴 수 있어요. 증상이 없어도 치료해야 된다. 이거 옴이죠. 옴. 동시에 치료한다. 모두 치료한다.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치료한다. 옴이에요. 감염 후 회복 중에 열나고 누런 가래가 생기는 게 정상인가요?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치료 후 재발률이 낮다. 3.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4. 원인이 명확하여 초기 진단이 쉽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쉽다. 정답은요. 3번.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전형적이라는 것은요, 형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노인성 질병은요, 형태가 명확하지 않아요. 질병의 결과는 길죠. 재발률도 높아요.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요. 이게 늙어서 그런 건지 질병인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노인성 질환은요,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죠. 약에 민감해지고 신장의 배설 능력이 저하돼서 약물이 신체에 오래 남아요. 그래서 중독 상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단독 발생이 아니에요.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가 쉽고요. 이게 정상적인 노화 과정인지 늙어서 그런 건지 아픈 건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재발이 쉽고 경과가 길다. 합병증이 동반되기가 쉽다.
또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가 쉽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소화 잘 안 되겠죠? 1. 위액 분비 증가. 2. 간의 약물 대사 증가. 3.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4. 구강 건조증 감소. 5.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정답은요?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나빠지는 거예요. 위액 분비가 감소됩니다. 소화 안 되죠. 간의 약물 대사 감소되죠. 간 기능이 떨어져서 약물이 대사되지가 않아요.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죠. 제거 능력이 떨어집니다.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가 감소돼요. 그래서 특히나 지방이 잘 소화가 안 되죠. 구강 건조증이 증가합니다. 눈도 건조해, 입도 건조해, 침이 조금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게 타액 분비가 저하되었다라는 표현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헐거워지죠. 탄력성은 노화가 되면 다 떨어진다는 거.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천식하면은 알레르기 질환을 연결하셔야 돼요. 1. 폐포 팽창. 2. 기관지 확장. 3. 기침 반사 증가. 4. 흥분이나 스트레스. 5. 가습된 따뜻한 공기. 정답이요? 흥분이나 스트레스 되겠습니다. 천식은요,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꽃가루, 고양이털, 먼지 이런 것에 갑자기 알레르기가 일어날 수 있고요. 차고 건조한 공기에 천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관지가 좁아지죠. 그래서 천식 환자들 기관지 확장제에 흡입하고요. 노화에 따른 폐 기능이 감소되고 기관지가 쪼그라드니까 이런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또 기침 반사가 증가되면 좋은 거예요. 왜? 이 몸에 안 좋은 게 기침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이런 흥분이나 스트레스 또는 대기오염, 황사, 매연, 꽃가루, 강아지털, 곰팡이, 찐득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천식이 발작될 수가 있습니다. 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혈압 너무 중요하죠. 주변에 고혈압 환자가 너무 많아요. 1.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2.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여 혈압을 조절한다. 3.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 4.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시작한다. 5.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정답은요? 3번. 혈압은요,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심장과 팔의 높이를 같이 놓고 재야 돼요. 팔이 높으면은 혈압이 낮게 나오고요. 팔이 낮으면은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반비례해요. 심장과 팔을,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혈압 잴 때요, 심장과 팔 높이를 같이 해야지 혈압이 좀 정상적으로 측정되는 편입니다. 아시겠죠? 정해진 시간에 측정해 보세요.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요, 15g 이상 섭취하는 것보다는 6g 이하로 하라고 하고요.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 안 좋아요. 우리 몸은요,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게 좋습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 지방이 많은 거 피하고요. 야채, 과일, 저지방 유제품을 많이 먹는 게 좋다는 거. 혈압은요, 살을 빼야 돼요. 체중을 조절해야 된다. 그래야지 혈압이 떨어집니다. 혈압이 조절되어도 약을 중단하지 않는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혈압을 우리가 몇을 고혈압이라고 하죠? 140에 90이 넘으면은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한 번 재서가 아니고요. 여러 번 계속 이렇게 지속됐을 때. 또 수축기가 140이 넘던, 이완기가 90이 넘던, 하나만 넘어도 고혈압이라고 할 수가 있대요.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마음대로 용량을 증감하거나 중단하지 않는다. 또 새로운 약이 처방되었다면 이전 약은 먹지 않고 새로운 약을 먹는다. 저염, 저지방 시기가 중요하다. 또 칼륨을 많이 섭취한다. 왜? 칼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 고구마, 바나나, 우유, 시금치 이런 것을 먹으면요, 이 몸에 있는 염분을 빼준대요. 그래서 칼륨이 많은 찐고구마가 혈압을 낮추기에 좋은 음식이다 그랬어요.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골다공증 하면은 어떤 거 딱 떠오르셔야 되죠? 1.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2. 주기적으로 냉요법을 한다. 3. 혈전 예방 약물을 복용한다. 4. 자외선을 차단한다. 5. 저체중 상태를 유지한다. 정답은요? 골다공증은 걷기가 좋다.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은요? 수영이 좋다 그랬어요. 왜? 골다공증은요, 뼛속이 비었어요. 그래서 걷다 보면은 체중이 부하되잖아요.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이 좋다. 산보, 걷기, 가벼운 조깅 이런 거요. 햇빛을 쬐면은 비타민 D가 생성돼요. 그래서 햇빛을 받는 것이 좋다 그랬고요.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성생활을 금한다. 2.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를 마신다. 3.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4.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 5. 악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이런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해야 되고요. 전립선 비대증이 뭐죠?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생깁니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해요. 그래서 요도가 좁아져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잘 안 빠지죠. 이 노화에 따른 호르몬 불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감소해서.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요. 이 오줌을 싸고도 배뇨를 하고도 잔류감이 있어요.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죠.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힘을 줘야지만 나와요. 밤에 자꾸 깨죠. 자꾸 마렵죠. 심하면 전립선 절제 수술을 받지만 보통 뭐 약을 먹기도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관리하려면요. 더 비대해지지 않는 게 좋겠죠.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은 피한다. 성생활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해요. 발기하는데 문제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이죠. 술을 먹으면 발기가 지연되죠. 또 전립선 비대증이 오히려 악화되니까 금주한다. 술 먹어서 좋은 거는 없어요. 금주한다. 소변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 게 좋을까요? 도뇨관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주는 게 낫고요. 체중을 늘려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나마 욕창 환자만 삐쩍 마른 것보다는 살집이 있는 게 욕창이 덜 걸린다. 그거 외에는 살쪄서 좋은 질병이 없어요. 대상자의 피부계 변화가 다음과 같을 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문제가 있을 때 보고해야겠죠. 1. 손등에 노인성 반점이 생겼다. 뭔가 자연스럽죠. 2.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3. 얼굴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졌다. 4.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다. 5.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보고하는데 나머지는 다 노화의 정상적인 생리적인 증상이죠. 그쵸?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가렵고 빨개졌을 때 이때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선방 대상자의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에 커튼을 쳐 어둡게 한다. 2.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3.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4.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5. 밤에 창문을 열어둔다. 정답은요? 현실을 인지시켜주는 거, 식사할 때 시간 알려주는 거 좋죠? 지금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진압력 장애자는요. 지금 이 시간 몇 월인지, 지금 여기 어디인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서 점점 기억이 떨어지는 것, 진압력 장애가 되겠어요. 익숙한 환경이 좋아요. 새 친구보다는요. 익숙한 얼굴이 좋죠? 가족의 방문 권장해야죠.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2.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3. 동공의 지름이 증가한다. 4. 빛에 순응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5. 가까이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진다. 정답은요? 2번.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눈물의 양은요, 감소해요. 건조하죠. 그래서 맨날 인공 눈물 넣잖아요. 그쵸? 뻑뻑하고 불편하다.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밝은 것을 좋아합니다. 노인들은 밝게 해줘야 돼요. 빛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지죠. 빛 수능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상실해요. 쉬워지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노안이라는 거. 또 시각계 변화 뭐 있어요? 수정체 황화 현상, 파남보. 파랑색, 남색, 보라색 구분 어렵죠? 눈부심이 증가한다. 또 결막도 얇아진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 다음 다식 다갈 단뇨 아닙니까? 1. 갈증 감소. 2. 식사량 감소. 3. 소변 배출량 감소. 4. 말초 부종 증가. 5. 수분 섭취량 증가. 정답은요? 5번입니다. 다음, 다식, 다갈, 단뇨. 소변 섭취량의 증가 이건 뭐예요? 다음이죠?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 다음, 다식, 다갈, 단뇨. 수분 섭취량의 증가, 음식 섭취량의 증가, 갈증 증가, 소변 배설량의 증가. 이게 바로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고요. 당뇨병,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또 발기부전이 올 수도 있다. 밥 먹고 운동해라. 언제? 30분에서 1시간 있다가 혈당 오를 때. 방광염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는 염증에는 물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왜? 1. 혈액의 점도를 높이기 위해. 2. 전신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3. 말초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해. 4.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5.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 정답은요? 5번입니다.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방광염, 요로감염, 폐렴 이런 것들은요. 물을 많이 먹어서 염증을 소변으로 몸 밖으로 배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뭔가 불편하니까 기피하지 않겠어요? 1. 관절의 뻣뻣함 감소. 2.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 폐조직의 탄력성 증가. 4.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5.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정답은요? 2번. 균형 및 조정 능력이 감소되니까 운동하기 힘들어요. 본인이 잘 안 되니까요. 또 시력도 감퇴되고 심리적으로 좀 위축됐기 때문에 운동도 아무래도 하기 싫습니다. 또 낙상에 대한 두려움, 다칠까봐 한 번 다쳤던 노인은 더 어렵습니다. 관절이 너무 뻣뻣함이 증가되고 있죠. 폐 조직의 탄력성이 떨어진다. 심장 근육의 수축력 감소되죠. 피를 쭉 짜주지 못해요. 혈액순환을 하기 어렵습니다.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증가되지 않고 둔합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 균형 능력, 조절 능력 떨어져서 잘 넘어진다. 약물 복용과 관련된 노인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약물의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 2. 위산 분비의 변화로 약물 흡수가 빠르다. 3.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4. 약물이 순환연료 내에 남아있지 않고 빠르게 배출된다. 5.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을 견디려는 성향이 강하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많이 먹잖아요. 심장약, 그쵸? 약물의 효과가 굉장히 더딥니다. 약물이 흡수되는 부위까지 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약물의 효과가 굉장히 늦게 나타난다는 거. 약물 흡수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여러 가지 약 먹죠? 빠르게 배출되지 않아요.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약물이 배설이 빠르지 않고 축적이 되니까 약물이 쌓입니다. 그래서 중독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대상자에게 바르게 설명하는 것은 1. 폐렴 구균은 1회 접종해야 합니다. 2. 파상풍은 3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3. 백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4.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접종해야 합니다. 5. 인플루엔자는 1년에 2회 접종해야 됩니다. 뭐가 맞아요? 1번이죠. 폐렴 구균은요. 한 번만 맞으면 돼요. 파상풍 우리 10년마다 파리하자고. 파상풍 10년이죠. 디프테리아 10년이죠. 또 백일에는요 10년마다가 아니라 한 번 맞으면 됩니다. 대상포진은 매년이 아니라 한 번 맞으면 끝나요. 인플루엔자는요 1년에 한 번 매년 접종해야 된다는 거.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작성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록지에 작성하는 내용이요. 1. 장기요양 이용계획. 2. 대상자의 욕구평가. 3. 인수인계 업무 내용. 4.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5. 사례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 정답은요? 4번.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여기에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다 내용과 시간을 적습니다.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가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뭔가 문제가 있을 때죠. 1.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2.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 3. 유년 시절의 추억을 수시로 이야기한다. 4.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한다. 5. 자신을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한다. 정답은요. 뭔가 위험할 때 문제가 있을 때죠. 2번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 이럴 때죠. 다음 중에서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1. 17세 청소년이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2. 20세 위암 환자의 부탁으로 가족이 작성한 경우. 3.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4. 70세 노인이 담당 의사에게 의뢰하여 의사가 작성한 경우. 5. 80세 뇌졸중 환자의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작성한 경우. 정답은요. 3번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본인이 직접 작성했을 때 효력 발생하죠. 17세 안 되죠. 19세 이상이니까요. 여기서는 가족이 부탁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해야 되죠. 여기 또 의사가 작성해서 안 되고요.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작성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다.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이려는 소극적인 안락사입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아니고요. 인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인 변화로 옳은 것은 1. 동공이 축소된다. 2. 소변량이 증가한다. 3. 잠자는 시간이 짧아진다. 4. 손과 발에서 열감이 느껴진다. 5.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이 임종시의 호흡을요,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고 합니다. 동공이 축소되지 않아요. 동공이 오히려 확대가 됩니다. 소변약은 먹은 게 없기 때문에 감소하고요. 잠자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제 거의 죽음을 받아들이죠. 의식이 점차 흐려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하다 갑자기 확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의식이 없어지다가 임종하게 되죠. 손과 발에서 열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손발이 차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이죠. 피부색이 점차 파랗게 변하고 식은땀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임종 징후는요, 혈압 떨어지죠, 맥박 떨어지죠, 소변량도 감소돼요. 또 동공은 확대되고요, 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피부색이 파랗게 변하고 손발이 차가워져요. 근육 역시 좀 느슨해지는 편입니다.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